독도 전복이 아주 좋은 전복이야. 이걸 일본 애들이 와서 따서 그걸 가지고 일본으로 반출을 할 때 우리 울도 군수에게 그 관세를 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전표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1905년에 자기들이 자기들 시마네 현에서 일방적인 고시로, 그때는 이미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됐잖아. 일방적인 고시로 자기들 땅이라고 현에서 고시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 일본 국민들의 한 90%는 이 다케시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일본 정부가 특히 아베 신조가 다시 들어오면서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그리고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조금 앞서서 집권했잖아. 집권하자마자 이걸 우경화 전략의 아주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그 윤병세 장관이 외교부 장관 되는 걸 극구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예요.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핵심 어젠다 중에 하나가 독도인데 일본이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아베 신조가 아베 신조는 아직 개구직이잖아요. 731 작품 숫자가 적혀있는 비행기에 올라타서 엄지손가락을 들고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는 이게 우연일치라고 나중에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연일치 일리가 있어요. 일본의 수상이 총리가 움직이면 어진 절차가 아베가 예컨대 비행기 어느 쪽에 있어서 어떻게 미소를 지는다 하는 것까지 프린터가 다 돼서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731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비행기에 올라탄 게 그게 우연일치라고 생각합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일 이제 대구에 가서 어떤 기업체 대표들 그 다음에 그 도지사들하고 식사를 하거든. 실제 그렇게 플랜들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왼쪽에 누가 앉고 오른쪽에 누가 앉고 미리 다 그것까지 다 정해져. 사진을 여러분들 뭐 TV에 보면 우리를 앉아서 막 아무렇게나 한 줄 알아요? 안 그렇단 말이야. 국가의 의전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일본 수상이 비행기에 올라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뭐 우연히 731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비행기에 올라탔다고 천만 얘기할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의 감정을 자극하겠다는 아주 깊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12군가의 독도 아니야. 시마네 현의 차관급까지 파견하잖아요. 근데 독도 문제 이제 뭐 무슨 위원회가가 열려있을 때 차관을 파견한단 말이에요. 아주 노골적이라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독도 문제 이러면 아주 감정적으로 생각해. 그냥 독도는 우리 땅,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놈은 나쁜 놈.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윤병세 장관을 내가 왜 걱정했는가 하면 이분이 김대중 정권 때 한일의협 협정을 새로 체결을 하는데 막 밀당을 했어요.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 한국의 수석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훈령을 받아서 독도를 어떻게 합니까? 공동구도 수역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암초로 만들어버렸잖아. 독도를 암초로 만드는 근거가 있어요. 물이 안 난다. 암초가 안 되고 섬이 되려면 사람이 살고 물이 나야 됩니다. 원래 국제법상으로는 옛날 문헌들을 보면. 근데 물이 안 나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독도는 암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독도를 낙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섬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게 김대중 정권이에요. 그 실무 대표가 바로 윤병세란 말이야. 내가 지금 개인 명예훼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공인이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이분을 외교부 장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독도가 한일 간의 어젠다가 됐을 때 이분이 어떻게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 자기가 그걸 파이로 만든 자기가 파이라고 합의한 당사자인데 그걸 한일 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윤병세는 외교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그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김장수 같은 사람을 안보실장을 해도 안 된다. 이분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하는데 앞장을 쓴 사람이거든. 이분이 아무 대책 없이 국방개혁 2020이다 이래서 2020년까지 621조를 들여서 우리 군을 첨단화하고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겠다.
그 계획을 한 당사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을 국가안보실장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사람을 잘못 쓰고 있다, 잘못 뽑고 있다 하고 내가 반대를 했는데, 자, 그건 양념을 한 얘기고, 뒤에서 들으니까 내가 이 독도 문제를 또 너무 쉽게 넘어간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젠다를 하나 그 공부를 하면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뿌리 있게. 다 파내야 돼. 적당히 알면 그 공부 하나 말아야. 적당히 알면 그 인터넷에 다 있잖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우리가 예컨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핵 문제로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신 장준익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이는 이제 70 훨씬 넘으셨는데 사단장, 분단장을 마치고 육사교장을 하고 이 국회의원도 한번 하신 분인데 지금 또 전략문제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분이 잘 알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핵 자위권에 기해서 핵 개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위기에 몰렸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더니만 그래 내가 분당에 가서 그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왜 부르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자네가 2006년도에 뭐 자위권에 기한 핵 개발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네 의견을 좀 물으려고 불렀다. 이번에 한번 책을 내시는 모양이에요. 2006년도에 내가 그 핵개발 주장하고 나서 내가 완전 미친놈 취급받았습니다. 아까 여기가 동성애 얘기했지. 내가 우리나라에서 미친놈 취급받은 게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동성애자들을 두고 이거는 성애 대상자 도착증 환자들이다. 이 주장을 했다가 완전히 몰매를 맞았습니다. 동성애 클럽입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나를 공적 5명 중에 제일 앞에 나를 내세우더라고. 내가 KBS 그때 92년인데 아마 여러분들 아주 뭐 엄마 젖 먹고 있을 때일 거예요. 그때 KBS에 이제 정점 토론, 그다음 백인 토론이 두 군데 나가서 지금 그때 심야 토론이 없었어요. 정점 토론이 있었는데 길종섭 선생이 그 MC를 볼 때인데 나가서 이 성애 대상자 도착증 환자 동성애가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면 이 LGBT가 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보수 진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미국은 범자유주의 그룹 아니야. 거기는 미국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진보주의 그룹이 없어요. 진보 우리가 이념을 얘기하는데 좀 이따 잠깐 얘기를 해주겠는데 보수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가 있습니다. 이 컨저베티비즘이고 이거는 리버럴리즘, 이거는 프로그레시브야.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아무데나 이 자유주의란 말 참 너무 자주 써.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요사이 인터내셔널 폴리틱스, 이 국제 정치학이나 혹은 정치 철학 책들을 보면 이 자유주의에 대한 말은 굉장히 엄격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컨템포러리 리버럴리즘, 현대 자유주의는 미국에서는 진보 그룹이 들어가요. 미국 민주당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데 미국의 진보 그룹이란 말이에요. 보수와는 반대예요 이게. 보수주의하고. 그래서 자유주의란 말을 쓸 때는 꼭 세밀하게 써야 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범자유주의 그룹이라 그러거든. 범자유주의. 팬리버럴리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사이 정치 철학을 하거나 혹은 그 특히 경제학자를 하신 분들이 자유주의란 말을 이 범자유주의를 자유주의로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이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하고 혼동을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는 미국에서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범자유주의하고 진보주의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진보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급진 진보주의, 급진 진보, 사실은 그 유럽식 진보, 레디칼 레프트는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예요. 이거 좀
민주당 이념에 대해서 잠깐 오늘 뭐 내 지금 시간이 1시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 길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짧게 설명해 주겠는데 요 더 나아가면 이제 사회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죠. 그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네 집단주의라고 그러죠. 컬렉티비즘. 요 네 이념조차도 구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내가 손 들어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먼저 물어볼게.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차이점 아는 사람. 사회민주주의하고 우리 사민주의 이러잖아. 사회민주주의하고 민주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 최소한 유럽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영국 같으면 졸업 시험을 치잖아요. 프랑스 같으면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치고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가장 기본 중에 하나야. 프랑스의 대학 자격 시험에 얼마 전에 논문형 서술 나온 게 거의 한 6년 됐어요. 국가는 소멸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념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제일 극단적인 익스트림 레프트라고 해요.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는 국가는 소멸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개념이 뭡니까? 소위 세계화주의지. 세계화. 우리 지금 글로벌리제이션, 지구화. 신자유주의를 경제학자들 중에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치적 영역에 들어오면 이제 세계화가 된단 말이에요. 글로벌리제이션. 그건 뭡니까? 국경과는 상관없이 자본이 움직이고 국경은 앞으로 점차 퇴색될 것이다. 그 이론 그 책을 보면 제일 앞에 서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지. 국가가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념. 혹시 아는 사람 들어봐. 그게 바로 무정부주의 아니야.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라면 골드윈이나 프루동, 그리고 박홍인 이런 사람 다 대표적이죠. 근데 무정부주의자들은 다 서로 틀려요. 여러분들이 다들 젊은 청년들이 존경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의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그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작 같은 책을 읽을 때는 이분이 무정부주의라는 걸 알고 읽어야 돼. 모르고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사이 젊은 친구들 만나면 참 답답해요. 책을 한두 권을 읽고 그것이 지식의 전부인 줄 알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에 책 한 권 읽으면 1년이면 365권 읽어요. 그러면 10년 읽으면 몇 권 읽어? 3,652권밖에 못 읽어. 6년이 2권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10,000권을 읽으려면 30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럼 언뜻 이거 책 10,000권을 어떻게 읽어 이러죠? 사실 한 10년 읽으면 10년 열심히 책 읽으면 놀며 술 마시며 읽어도 10,000권 읽습니다. 10년에. 충분히 읽어요. 책을 이제 빨리 읽는 습관과 그리고 핵심을 읽는 능력이 자꾸 생겨. 그리고 우리는 젊을 때 워낙 책값도 비싸고 받아들여야 될 정보량 또 사실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 그래 책이 너무 소중해서. 그러니까 책에다가 막 비닐 카바도 덮으시고 이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가 돼. 지금 옛날에 읽었던 책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밑줄로 꺼놨으면 지금 다시 확인하기가 굉장히 쉬울 건데.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권하는데 책을 사서 책 읽을 때는 가차없이 밑줄도 끊고 거기다 메모도 해놓고 해. 그래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그 책을 다시 봤을 때 이게 핵심이었다. 이게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등 좀 보세요. 얇은 옷을 입고 왔는데도 덥네. 왜 이리 늦게 해놓고 있어? 국가가 에너지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농담처럼 듣는데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식량 작업률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이 식량을 우리가 얼마를 작업한다고 생각해? 그게 자꾸 내려와.
올해 식량 자금률이 24%야. 76%는 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에너지 자금률 1%가 안 됩니다. 에너지 자금률이. 단 석탄 제외. 석탄을 거의 안 쓰니까. 지금 심각해. 우리는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어.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는지 압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에너지 가격이 가장 올라가는 게 이 석유가 아니고 석유는 요새 쫙 올라가다 쫙 이래 돼버렸잖아. 이제. 지금 이제 드디어 50 한 몇 달러 수준이 확 떨어졌거든. 너무 떨어지니까 너무 급격히 떨어지니까 지금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게 세일가스하고 또 하나는 사우디가 감산 정책을 포기를 해버렸다고. 사우디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올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전 세계 우라늄이 430만 톤이 있거든. 근데 북한의 평안도 평산에만 440만 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우라늄이 430만 톤이 있어. 독일은 다 판에 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다 판에 써버렸고 호주는 한 110만 톤이 남아있어. 미국은 그 넓은 땅에 우라늄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어디 걸 갖고 오는 거 하면 카자흐스탄 걸 갖고 옵니다. 우라늄은. 그런데 북한에 판일 수 있는 우라늄이 얼마인지 알아요? 2,600만 톤이 있어. 북한 전체 매장돼가 있는 게 1억 5천만 톤입니다. 여러분들 요 440만 톤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재작년 말 가격 기준으로 55조 달러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 참 나는 부처님 하나님이 참 정말 미운 게 사우디에 기름 주고 뭐 저쪽에 베네수엘라 인데도 기름 팍 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다이아몬드라도 주잖아. 그러면 이 한반도에 뭔가 줘야 되는데 이 양반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좀 너는 우라늄이나 먹으라고 북주는 하필이면 38도 위에다 더 붙여버려. 이 옥천에 우라늄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지하 13,000m에 있습니다. 파낼 수가 없어요. 파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라늄은 위성에서 다 보면 전 세계 우라늄 지도가 나옵니다. 이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일을 하면 최소한 평안도 평산에 이 고품질의 우라늄 이 우리가 왜 자원외교 MB 자원외교 최초의 문제 삼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3년 전부터 이거 심하게 물고 MB 정권 당시부터는 심하게 물고 늘어졌어. 방송에서. 내가 물고 늘어진 게 딴 게 아닙니다. 다나 광고나 아랍에미리트 광고나 브라질 광고는 물고 늘어 앉았어요. 그건 그나마 우리나라에는 갖고 들어올 수 없는 품질의 원유지만 다른 나라에도 팔아먹을 수는 있어. 다나 광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갖고 와서 정유 자체가 안 돼요. 워낙 품질이 낮기 때문에. 근데 하베스트 광고건 이건 해도 너무한 거야. 이걸 요번에 민주당이 뒤늦게 설치되는데 내가 YTN 라디오 아침 방송을 13개월을 진행하면서 클로징 멘트에서만 이 문제를 내가 5번을 거론했다고. 이걸 왜 수사하지 않고 왜 처벌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거 보수 진보 이념 간의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하베스트 광고가 캐나다 정부가 민간인에게 US 달러로 1달러에 판 거야. 이걸. 이 얘기를 아직도 아무도 안 해. 우리 돈으로 1,000원에 판 거란 말이야. 이걸 1,000원에 팔았는데 이걸 대한석유공사가 무려 3조 원을 주고 샀어요. 3조를.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이걸 살려고 가니까 우리 그 대한석유공사의 7, 8급 공무원들이 이 비즈니스 클래스 이걸 타고 7번, 8번 왔다 갔다 며칠 산다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나리라크는 LA라크 나리라크는 정유공장 이 섬에 있습니다. 섬에. 이걸 당시에 8천억을 주고 끼어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 계약서는 이게 3조 치고 이미 그때 수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1조 원이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4조 원을 주고 산 거예요. 샀는데 어떻게 됐어? 사서 이걸 보니까 정유공장을 가보니까 파이프가 다 썩어 있는 거야. 섬에 있는 정유공장인데 설모가 없어. 지금 수리비가 1조 원이 들었어요. 1조 원 같으면 정유공장 쭉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1조 원 들이면 우리나라에
아주 1급 경영장을 하나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리비까지 이게 2조 원이 들었어. 이걸 요번에 700억에 팔았거든.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또 수리비가 또 들어. 이게 인수인계 할 때까지. 그리고 그 500억을 또 빼니까 결국 200억에 판꼴이 됐어. 이런데도 이걸 아무도 처벌을 안 한단 말이야. 이 광부 3조 달러를 보니까 기름이 올라오는데 원유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 기름을 정유할 공장이 없어요. 불량 기름이야. 그냥 원유라고도 할 수가 없는 기름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대한석유공사 사장이 자랑하는 이 센조 오일. 센조 오일은 뭔가 하면 이 기름을 원유를 먹으면 이 모래 덩어리입니다. 이 센조 오일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이니까 앞으로 돈이 될 것이다. 센조 오일을 가지고 이 캐나다에 많아요. 미국은 제일 가스가 있고 캐나다는 센조 오일이 있는데 이 센조 오일을 미국이 거의 다 입도 선매를 다 사놓았어요. 이게 나중에 석유가 부족할 줄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센조 오일은 1배럴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한 170불이 됩니다. 근데 지금 원유가 1배럴 얼마예요? 50몇 불 하잖아. 이거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수리비까지 한국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5조 원을 빼내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빚이거든. 지금.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란 말이야. 빚이란 말이야. 요 LGBT 얘기할까? 이 말이 나는 이게 자꾸 딴 데로 새서 문제야.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입니다. 이 동성애 혹은 성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게 LGBT인데 여기서 딱 잘라서 T는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소수자예요. 자기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진단 말이에요. 어릴 때 나는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한 누나들 많고 여동생 많고 그 속에 혼자 있다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완전히 여성성을 가지는 거야. 이거는 도저히 나중에 치료도 안 되고 여성으로 성장을 했고 이 외부적 성징만 남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리수라 그런 가수 아니야.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런 사람은 보호를 할 수밖에 없어. 본인이 스스로 성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거든. 이런 사람을 내가 보호하는 것을 내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L, G 요건 뭔가 하면 G를 대상으로 얘기를 할게. 나 L은 잘 모르니까.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성욕을 느낀단 말이야. 남자가 여성을 보면 그냥 바위나 돌처럼 보여. 남자를 봐야만 성애를 느끼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의학적으로 성애 대상자 도착증이라고 부릅니다. 책에 있어. 의학책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범자유주의 그룹에서도 일부분, 쉽게 말하면 미국의 아까 말한 이 자유주의 그룹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걸 다 이해를 해주자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반대를 하잖아. 그러니까 백악관 앞에서 1년 365일 중에 한 200일을 치고받고 사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피켓팅을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심지어 동성결혼을 허용한 주가 이제 3개 주를 넘어서서 거의 한 5개 주가 되죠. 제일 처음에 이제 매사추세츠 발음이 참 힘든 주야. 그리고 버지니아 뭐 이런 데서 활동을 하다가 슬슬 번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미국 혹시 여행을 할 적에는 유타주를 가잖아요. 솔트레이크 시티인데 그 올림픽 열린 데입니다. 거기를 가면 친구들하고 가더라도 남자들끼리 손잡고 가지 마. 잘못하면 구금돼. 거기는 동성애자들을 아주 엄하게 처벌해요. 무조건 구속시켜버려요. 거기는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 남자들끼리 손잡고 가면 어김없이 경찰이 검문합니다. 앵앵거리고 와서 딱 세워가지고 온갖 걸 다 물어요.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몰몬교거든. 몰몬교. 이 LGBT 문제 같은 게 참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데 자 오늘의 본론 얘기합시다. 이제 시간이 지금 시간
1시간밖에 안 되면서 가만히 위로 오라고 그래. 그냥 한 3시간씩 줘야. 지금 그 얘기부터 먼저 할까? 십상시 얘기부터. 오늘 내 강연 제목을 최근에 내가 한 달 전에 쓴 그 신군주론 이걸부터 적어놨는데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다 근시나 공감이니까 예, 요걸 한 30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이념성에 관해서 내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좀 해주고 끝을냅시다. 이번에 십상시 문제 내가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출범하기 전에 내가 십상시를 거론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하도 항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그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영제예요. 영제. 이 13살의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 조충이 같은 놈들이 계속 환관들이 붙어가지고 심지어 이 뭐 자기 딸 바치는 건 아무도 아니야.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러 황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막 어린 황제가 문자 그대로 황음에 빠져. 그걸 빗댄 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 십상시가 그걸 평정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 뭐 용문의 길투 이런 데 보면 이게 그 환관이 칼 들고 막 날아다니고 가잖아. 그게 이제 십상시들이야. 곽성, 조충하고 곽성, 장량 제일 유명한 놈이 장량이에요. 장량과 조충이 가장 유명해. 그리고 곽성이도 아주 심했고 이런 십상시들이 정권을 나중에 행사해서 열후에 봉해졌다 그런데 실제 후로 봉해진 사람은 5명이에요. 열후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보탠 얘기고 이 자기들이 그 황제의 그 조치까지도 막 위조를 해요. 위조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삼국시대가 열리는 바로 후한이 무너지고 삼국시대가 열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연의에도 이 십상시 얘기가 나오고 후한세에는 12상시 이래갖고 그 후한이 망한 원인을 질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환관이라는 말, 내시라는 말은 왕조시대 때 있었던 얘기거든.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 뽑은 구의원, 시의원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 동네에서 뽑은 시의원은 누구다. 구의원은 누구다. 혹시 구청장 이름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구청장도 몰라. 그럼 지난번에 지방선거 말했어. 그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나서 민주주의자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은 시장은 알지. 나도 알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 내가 투표소에서 가서 이 제시된 선택지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그리고 구청장이든지 누구든지 알고 투표를 했단 말이야. 하나를 뽑아서 투표를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주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치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정치를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율이라도 파지티브 리버티 적극적 자유시대예요. 지금 그 우리가 정치 철학을 보면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모든 예컨대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게 안 돼갔으니까 나는 그걸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물론 신체 자유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런 어떤 우리를 옥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파지티브 리버티를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복지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이 정치 민주주의는 우리가 주권을 다 가지고 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개인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국민이 우리 이거 헌법 1조야.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진짜 황당하다. 지금 정반대 와 손을 다 들어. 여러분은 전부 다 전체주의자들이에요. 국민이라 그런 공동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각 개인이 주권을 갖고 있단 말이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가는 그 국민은 각 개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민 전체라 하는 하나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실은 개인주의와 통하고 그래서 자유주의와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때 자유주의는 범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집단주의가 돼버리면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야. 컬렉티비즘이 되면 이거는 집단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같은 집단주의 개념이란 말이야.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나온 것이 칼 슈미트의 헌법 이론 아니야. 그게 바로 장작 그루소의 개념 아니야. 장작 그루소가 우리가 제너럴 윌 일반 의지라고 그러지. 일반 의지. 일반 의지라고 부르는 이 일반 의지 제너럴 윌. 우리가 이게 하나의 공동체야. 이게 하나의 국가야. 이러면 우리가 결정한 것은 공동체가 머저리티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언제나 선하고 옳다는 거야. 그게 장작 그루소의 일반 의지란 말이야. 거기서 출발해서 칼 슈미트 이론이 나오고 그런 게 바탕이 돼서 히틀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스탈린 또 그게 바탕을 둬가 있고 김일성이도 그게 바탕을 둬서 만든 것이 주체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가 안 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는 각 개인의 인권, 우리가 100만 명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의 행복도 중요해. 우리 공동체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나 하나의 행복을 침해를 해서는 안 되잖아.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걸 모르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저는 측에 하나를 희생해도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집단주의란 말이야. 컬렉티비잖아.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공리주의 그러잖아. 제레미 벤덤. 아주 대표적인 게 제레미 벤덤이고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가 제임스 밀인데 이 제임스 밀이나 제레미 벤덤이 주장하는 공리주의는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아주 대표적인 용어였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공식을 찾기 위해 가지고 소수는 그럼 희생돼도 되느냐? 그래서 톨스토이가 한 말 있잖아. 소수는 늘 옳다. 이 소수야말로 늘 옳다. 그 말이 함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이 말을 만든 게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레프 톨스토이가 소수는 늘 옳다 이랬으니까 저 새끼 진짜 나쁜 놈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왜 우리가 십상시를 염려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정치를 감시하고 그 각 개인의 주권이 존중받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표가 대표로서 행세를 해야지. 자기의 사익을 추구해서 안 되고 공익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법안을 만들 때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사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안 되고 공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돼. 바로 이거야. 이제 공리주의로 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직까지도 공리주의는 살아있어요. 이게 100%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라 이건데 우리 정치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익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후진적 민주주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당이 가장 큰 뿌리는 잘 들어요. 우리가 민주적 기본 질서이라면 우리가 지금 통합진보당 그 해산하는 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기 때문에 해산하자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무조건 위배됐다 이 얘기만 해서는 안 돼. 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뭔데 이놈들이 이거 다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산주의 아니면 주체사상 추종자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는 할 수 있어야지. 민주적 기본 질서의 1번이 뭔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헌법으로 치면 아티클 10조부터 37조까지 있어요. 예컨대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데 우리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언론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 혹은 학문의 자유 이런 걸 포괄적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그럽니다. 이 기본권 보장. 두 번째가 복수정당 제도예요. 복수정당 제도. 이거는 정당이 뭐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제도. 세 번째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에 따른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된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왜 위대한가 이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지 큰 공이 있고 우선 대표적인 한 가지 큰 과오가 있죠. 마지막에 장기 집권하는 과오.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과오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과오가 돼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큰 세 가지 공로.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건설을 한 겁니다. 세 번째 6.25 전쟁에서 이 공산주의를 막아낸 공로예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 국가로 건설을 할 때 우리가 50선거를 했죠.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합니다. 이 건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난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을 만든 겁니다. 최초의 공화정이에요. 왕조 국가로 안 돌아갔단 말이야. 다른 나라는 식민지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조로 돌아갔잖아. 왕조로. 왕이 있는 나라는 왕조로 다 돌아갔잖아. 근데 우리는 이씨 왕손이 다 있는데도 다 꺾여치고 너거는 끝. 그리고 군군은 공문으로 다 하면서 1948년 8월 15일 날 민주공화국으로 건국을 한 겁니다. 그런데 5월 10일 날 선거를 하죠. 그 전에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고 그 앞에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 어떤 선거예요? 만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녀에게 똑같이 한 표를 줬단 말이야. 보통 평등 선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왕이 없는 최초의 공화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1776년에 그 미국의 독립전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독립전쟁이라고 안 하고 정치학에서는 독립혁명이라고 그러죠. 왕이 없는 최초의 국가야. 물론 그 앞에 크로메일이 그 공화정을 영국에서 한 적은 있지만은 그때도 왕은 있었어. 왕은 존재했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왕이라고는 애초에 없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게 언제인지 알아요? 1924년입니다. 그리고 흑인에게 똑같이 한 표를 부여한 게 언제인지 압니까? 1970년대예요. 자네는 그렇게 꼬박꼬박 졸고 제가 졸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모르고 졸고 있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5월 10일 날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가진 놈이나 못 가진 놈이나 똑같이 한 표를 부여하는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게 대수롭지 생각해요. 이때 만약에 가진 놈, 배운 놈에게만 투표권을 행사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는 한참 버렸겠지. 좌우지간 민주주의를 할 기본적인 민도는 전혀 형성이 안 됐는데 해버렸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마워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아 이승만이가 할 수 있으니까 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건국을 한 거야. 그런데 가장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이 김구 선생 아니야. 김구 선생은 통일 전에는 남한 단독 정부 건국 못한다. 그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 북한에 가서 김일성 뒤에 뒤짐지고 같이 따라다닌 거 아니야.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은 정말 존경해야 될 뿐이지만 김구 선생의 그 책을 읽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몸이 되게 아팠을 때 허벅지 살을 빼가지고 국을 끓여 드렸답니다. 그게 나 진짜인지 나 심히 의심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몇 번 생각을 했어. 이 허벅지 살을 내가 돌려가지고 국을 끓였을 때 아 나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이웃집에 가서 쇠고기를 훔쳐서 국을 끓여 드렸지. 그건 못할 것 같더라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한 거야. 그게 진짜라고 믿어야 되겠죠. 본인이 쓰신 거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점은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건국 기념일이 없고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는 좌우 보수 진보를 따라서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프랑스는 건국기념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프랑스 건국기념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주의의 아주 기초적인 상식 같은 것도 다 모르고 있어. 프랑스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삼보위를 소집하고 루이 16세가 그래서 그 삼보위에서 제3회가 별도로 국민의회를 만드니까 루이 16세가 삼보위를 폐지를 해버리잖아. 다 집에 돌아가 이러니까 테니스 코트에 가서 선서를 하죠. 우리는 우리 뜻을 관철할 때까지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7월 14일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죠. 이 7월 14일이 건국기념일입니다. 7월 14일이 건국기념일이에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 비로소 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책이 나오잖아. 국부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유주의는 이미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정치적으로 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 것이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이자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좌파는 어떻게 부릅니까? 급진 부르주아 자유주의 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그 혁명의 뭔가 하는 책 읽어보면 그렇게 돼가지고 급진 부르주아 자유주의 혁명.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급진주의 혁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마르크스는 뭐예요? 이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계속 늘어나고 부르주아는 계속 그 수가 적어진다. 근데 프롤레타리아가 압도적으로 되면 자연스럽게 계급혁명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국경도 없고 신분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리고 사유재산권이 철폐된 사회가 만들어진다. 완성된다. 이게 바로 과학적 역사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한편 필연적 역사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정치사의 변화는 과학이라고 부르죠. 과학이라고. 그전에는 경제학, 법학, 정치학 이런 걸 과학이라고 안 불렀어요. 과학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생긴 용어가 뭡니까? 사회과학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좌파의 용어입니다. 그게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사회과학 대학이 생긴 것은 허버트 마르쿠제가 독일에서 망명해서 이름을 허버트로 바꾸고 헤리베르트를 하버드 대학교 교수하면서 사회과학 대학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말에 90년대 초에
유행처럼 각 대학이 다 사회과학대학을 다 만들었잖아. 심지어 이화여대는 인문과학대학이라고 그래. 사회과학대학이 있고 인문과학대학이 있고 인문과학이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그게 걔들 다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인문과학이라는 말 쓰는 놈들은 붙잡아갖고 전부 다 권장을 좀 치고 싶어. 어떻게 철학이 과학이야? 어떻게 영문학, 국문학, 불문학 이런 것이 어떻게 과학이 되느냐고. 근데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말은, 사이언스라는 말은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논증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칼 포퍼의 과학적 탐구라는 책 읽어보면 딱 나오잖아. 검증되지 않고 논증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가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책들입니다. 오픈 소사이티 앤 its enemies. 거기 보면 그 가장 우리를 옥죄하는 인간들이 하나는 플라톤, 하나는 헤겔, 하나는 마르크스. 플라톤과 헤겔, 마르크스 이게 적들이란 말이야. 오픈 소사이어티의 적들이란 말이야. 플라톤이 왜 적인지 알아요? 플라톤이 왜 적인지 간략하게 20초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자네? 그 앞에서 선생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일어서서 답변해야 돼. 플라톤은 이성론자 아니야. 로고스, 리전. 그런데 오픈 소사이티 개념에 있어서는 이성 주장하는 전부 다 미친놈이야. 인류의 현대 문명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하겠는데 회의론자들이 만든 겁니다. 이성론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플라톤 이후로 쭉 내려오는 이성론자들, 신이 가르쳐준 대로 행동해라, 훔치지 마라, 이웃집에서 탐하지 마라, 뭐 이런 신이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게 참 어떻게 사느냐 그 따라서 인생을 살아라. 이런 이성론자들이 인류 문명을 만든 게 아니고 인류 문명을 만든 사람은 회의론자들입니다. 고기토 명제 있지. 나는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는 말은 의심한다는 거야.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의심하니까 존재한다는 거야. 그 데카르트가 너, 나,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이거 외에는 다 의심을 해야 돼. 신, 그 세 가지 빼놓고 나서 다 의심을 해야 된다. 그 회의론자들이 대표적인 게 니체 아니에요. 이 니체가 쭉 내려와서 이제 이 오픈 소사이어티의 거기 되는 거야. 이런 걸 모르고 열린 사회와 그 책들을 한번 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왜 이 사람이 플라톤을 그렇게 열린 사회의 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이런 기초 지식을 갖고 이런 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컨대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이러면 그 권력 분립. 이 프랑스 아까 프랑스 혁명 얘기했지. 프랑스 혁명 에서 8월 26일 날 나온 것이 인권선언입니다.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한 달 열흘 있다가 인권선언이 나와요. 그 인권선언 24조인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권력이 분립되지 않는 사회에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력 분립 이론은 사회계약론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시에 몽테스큐의 이론 아니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눈 거 아니야. 원래는 사법은 빼고 입법과 행정의 대립이에요. 법을 만드는 거하고 법을 집행하는 거하고 이게 우리가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시절부터 이게 입법과 행정은 끊임없이 대립을 해서 그때 존 왕에게 귀족들이 뭐라고 공격을 해. 나한테 세금을 거두고 우리 아들을 군대에 끌고 가려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게 바로 마그나 카르타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중에 쭉 내려와서 이제 권리장전에 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를 잡아서 재판을 해서 내 목을 도끼로 자르려면 왕님만들 하지 말고 내하고 같은 계급이 있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재판하게 해라. 그게 권리장전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입법과 행정이 끊임없이 대립이야. 행정권을 왕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이 건국된 것은 의회 독재로부터 도망을 간 겁니다. 왕의 독재로부터 미국이 도망을 이제 자유민주 청교도주의자들이 다 도망을 가서 신세계로 도망간 게 아니야. 의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귀족들이거든. 귀족들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은 세금 조금 내고 서민들은 세금을 왕창 거두고 막 한단 말이야. 그 의회 독재를 피해서 신천지로 간 게 미국이란 말이야. 미국민들이야. 그래서 자유주의, 실용주의, 청교도주의가 미국의 큰 뿌리들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집단주의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념은 요 위에 두 개란 말이야. 범자유주의, 팬리버럴리즘 안에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고, 서구에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있는,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수정주의라고 그러잖아. 수정주의.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 못 하겠는데 잠시만 이것만 합시다. 권력분립. 다음에 권력분립도 좀 많이 있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얘기하면 많이 있는데 사법통계야. 사법통계. 사법의 우위, 사법통계.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복수정당 제도가 우리 민주제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과 이 복수정당이라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정당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려 하는 결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당이라는 존재가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돼. 하나는 보수주의를 주장하고 하나는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하나는 진보주의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이 경쟁을 하면서 정책 개선을 서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의 큰 틀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수정당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정당이 어때? 우리 정당은 지금까지 절대 이 이념과 정책으로 뭉치지 않지. 어떻게 뭉쳤습니까? 특히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 김영삼 중심으로 왕창 뭉치지. 그 김영삼 밑에 이념이 뭔지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YS의 부하들만 왕창 모인단 말이야. 그 다음 DJ 밑에 DJ 부하들 왕창 모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지역주의가 바탕이 되어버리죠. 노무현 밑에는 비로소 386 세력들이 모여됩니다. 근데 이 386들이 내 책에 왜 읽어진가를 적시를 해놨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는 놈들이 아니야. 이게. 지금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언론의 내용인데 지난 대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보수 진보의 대결이라고 그랬지. 내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절대 보수 진보 대결은 아니다. 보수 진보의 핵심적인 그 정책 차이가 뭔가 하면 복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 한정된 재화를 쭉 나누잖아. 이 한정된 재화를 나누는 거 가지고 가장 현리하게 대립하는 게 바로 복지란 말이야. 내년도 예산 금액 아는 사람. 내년 예산 얼마인지 아는 사람. 야, 여러분들 신문 안 보고 방송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정치를 어떻게 감시를 해? 365조부터 소리하고 있다. 이 사람아 1조가 얼마나 큰지 알아? 자네가 지금 365조 틀린 소리를 할 때 내가 왜 이게 화를 내는가? 1조가 얼마나 큰가를 하면 여러분들 부처님이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합의 100만 원씩 계속 써. 그래도 지금 1조 원을 다 못 써. 한 1,700억이 남아있어. 계산 한번 해봐. 예수님 태어나고 나면 한 2,몇백억이 남아있어. 2014 곱하기 365 곱하기 100만 원 한번 해봐 지금 당장. 그럴 정도로 1조 원이 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래. 정치하는 놈들만 이 1조가 이웃집 계림인 줄 알아. 응? 1조를 알기를. 우리가 내년도 예산 375조 4천억인데 이게 아마 또 내년에 또 틈새 또 추경이 나올 거야. 일단 375조 4천억인데 이 중에 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만 얼마인지 아는 사람? 모르지. 어? 자네는 계속 몇 조를 틀려. 그게 문제야. 115조 17억이야. 내년도 국방예산 얼마인지 아는 사람? 전 세계적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위가 이스라엘이 이제 바뀌었어. 영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바뀌었어. 재작년에 바뀌었어. 그 전에 이스라엘이 1위였고 대한민국이 2위였는데 바뀌었단 말이야. 내년도 국방예산 호부 37조. 이게 국민 총생산의 몇 프로인지 압니까? 국민 총생산의 몇 프로인지 아는 사람? 이거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간 제작상 대답할게. 2.8%. 내년에 3.9% 성장한다고 가상해서 3.5% 성장을 하면 2.9%. 이 생각해봐. 전쟁 위험이 높은 나라에서 아니 무슨 그 얘기 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2020년까지 621조를 들여서 국방계획 5050 한 다음에 그래서 군인을 68만을 50만으로 줄인 다음에 군을 첨단화시키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53만으로 줄이는 걸 해놨어요. MB가 51만으로 줄이는 걸 바꿔놓고 그러면 저 위에는 누가 지켜나? 서울 위에는 누가 지켜나? 북한이 갖고 있는 기동 가능한 전차가 몇 대인지 알아요? 기동 가능한 경전차가 몇 대인지 알아? 탱크가 4,800대야. Y2기라고 하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목재의 비행기가 몇 대인지 알아? 800대야. 그거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항공기 보유 대수에 들어가 있지 않아, 애초에.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에 밤에 줄 다 치잖아. 그 Y2 비행기 못 내리게. 북한의 특전 병력이 밝혀진 숫자만 17만 6천 명이고 20만입니다. 20만. 드디어 잠수함을 2,000톤급을 확인을 했어. 우리가 1,800톤급까지 확인을 했어. 근데 3,000톤급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국방예산 개헌에 37조 하고 있어. 이제 그나마 아파트 헬기 2개 대대 사오고 글로벌 호크기를 지금 도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뭘 하고 킬체인을 해요? 이 한경북도 무수단위에서 서울까지 그 노동 3호 미사일 그 스커트를 개량한 건데 이게 11분 30초 걸린다고 아주 덜 떨어진 이게 나 참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되지. 어느 시골에 있는 교수님이 국회에서 발표를 했어. 이러니까 이튿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일면 헤드라인으로 대문짝만하게 났어. 12분 30초 만에 북한 노동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날라온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 줄까? 탄도미사일 날라오는 시간은 5분 30초입니다. 이 사람이 몰라도 한참 몰라. 내가 YTN 라디오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이 사람 직접 했잖아. 당신 어디서 나온 근거냐? 그러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다 이거야. 아니야. 5분 30초입니다. 음속어 8배로 날라옵니다.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음속어 8배입니다. 탄도미사일은. 그런데 여기에 명령을 하면 김정은이가 북한 때리기 하면 3분이 걸리거든. 8분 30초 만에 서울은 피폭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국방부 장관이 그러잖아. 저 이승만 시대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응?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밥 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일단 유사시에 적의 거점을 선제 타격하겠다. 뭘까 선제 타격하는데? 일단 유사시는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복지예산 이것뿐입니까? 여기다 지방 복지예산이 최소한 15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무상급식 하는 거 있잖아. 응? 그거 전부 다 지방 예산들 안에요. 이게 중앙정부 예산만 30%예요. 전체 예산에. 내년에 미국 예산 아는 사람? 내년에 미국 예산 얼마인지 아는 사람 없어 혹시? 자네 몰라? 자네 그렇게 대충 다 알아맞추던데? 요번 통과했잖아 어제 그저께. 미국 예산이 인구 3억인 미국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1조 1천억 불입니다. 우리보다 한 3배 조금 더 돼요. 우리는 엄청난 세금 부담률로 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들어서면서 국방 예산은 쥐꼬리만큼 쓴단 말이에요. 응?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 문제 있어요. 그러면 복지를 그럼 제대로 해야 되잖아. 마칠 시간 다 됐나? 복지를 제대로 안 한단 말이야. 스웨덴 복지한다 해야지. 스웨덴 복지 흉내를 내요. 스웨덴은 어떻게 합니까? 무상보육 우리나라처럼 안 합니다. 스웨덴은 일하는 엄마에게 15시간에서 40시간만 복지를 제공을 해요. 어린이집을 제공을 해. 그리고 한 살 이전에는 애초에 어린이집이 안 돼, 그거는. 우리는 아이 하나 낳으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가 얼마를 줘? 75만 원을 줘. 1년에 900만 원을 줘. 이러니까 일 안 하는 엄마들이 전부 다 가서 애를 3시간씩 맡겨놓는다고. 내 혼자 손해볼 수 없다 이거야. 진짜 일하는 엄마는 애초에 줄을 서서 못 들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해? 이래서 1년에 돈을 12조씩 낭비를 한단 말이야. 이 돈 갖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참 대통령실을 꽂자고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 도대체 국가 십상시를 얘기하는 이유는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 적에 어떻게 합니까? 국무법제처가 열심히 토론하고 공청회하고 해서 국무회의가 의결을 하죠. 표결을 하죠. 다시 이제 국회에 가면 그 해당 상임위 법안 소위가 또 심사를 하죠.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또 표결하죠. 그리고 다시 법사위 가면 법사위에서 표결하죠. 본회의 가면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비로소 법안이 탄생을 합니다. 수많은 표결 절차가 있다면 이게 시스템이야. 시스템이란 말이야.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대표가 우리의 대표로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겹겹이 토론 절차와 표결 절차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십상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시스템 밖에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시스템 밖에서 인사 문제, 정책 문제를 지들이 결정을 해갖고 대통령이 그냥 지시하는 걸로 하고 밑에서 다 받아서는 걸로 해버리거든. 그럼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 위험하다는 거야. 얼마나 위험한 거야. 이놈들이 아주 머리가 저런치기만큼 좋은 놈 같으면 괜찮아. 이놈들은 저런치기 발톱 때만큼 또 머리가 안 돌아가는 놈들 이질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러니까 국가의 재화를 나누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장을 할 노릇이야. 지금 중앙정부 채무가 YS 때 빚이 하나도 없이 출발했다가 YS 때 마지막에 한 90조 만들어 놓습니다. DJ가 한 190조 만들어. 이걸 340조로 노무현 씨가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씨가 아니야. 대통령이 만들어. DJ가 MB가 443조를 만들었는데 적게 올랐지. 생각보다. 공기업에 왕창 붙은 거야.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2년 지났는데 올 연말에 중앙정부 채무가 얼마 될 것 같아? 올 연말에 이미 530조야. 1년에 50조씩 늘어나. 마칠 때 되면 내가 장담한 650조 된단 말이야. 엄청나게 국가 채무가 늘어. 그러면 지방정부 채무는 얼마인데? 100조에서 120조입니다. 공기업 부채가 489조가 지금 벌써 한 540조가 돼가 있어. 이러니까 요 앞에 재경부 장관하던 현호석이가 알짜 자산부터 팔아놨겠어. 하비스도 광부 같은 건 살 놈도 없고 그거는 캐나다 정부 1달러에 판 거니까 그걸 지금 살 마음도 없어. 이러니까 저주에 모잠비크에 가스정 같은 거 팔려고 지금 다 내놓았단 말이야. 얼마나 황당한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당을 안 만들고 시스템 밖에서 작동을 하니까 엉터리 민주주의가 가동을 하니까 이런데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것만 정리해줄게. 보수주의는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사실 그 정치 철학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에 따르면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보전적 자유주의를, 시장 자유를,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전통과 상식을 존중하는 전통적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게 오늘날 보수주의입니다. 정확히 기억을 해놔. 그리고 자유주의는 범자유주의 안에서 시장 자유를 주장하는데
시장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꼭 두 가지 문제가 나와. 하나가 그중에 하나가 시장의 실패인데, 시장의 실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기능을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큰 정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자유주의예요. 이걸 요사이 이 정치 철학책을 보면 contemporary liberalism 이래 돼가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그리고 진보주의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하나가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예요. 이건 1899년에 에드와르드 베른슈타인이 강령 제안을 하면서 시작된 수정주의인데 쉽게 말하면 정치민주화 우리가 계급혁명을 할 게 아니고 한 표씩 해서 어휘를 장악하면 된다는 정치민주화. 두 번째 경제민주화. 대융커의 자산을 우리가 재분배를 하자. 그럼 사회민주화. 그럼 신분의 차이가 없어진다. 요 개념이야. 그리고 민주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 사회민주주의는 기업의 생산시설, 생산주체, 기업의 국유화, 공유화를 강조를 하는데 민주사회주의는 기업의 국유화, 공유화에 집착하지 않는다.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그죠? 더 나아가면 사회주의 아니야? 사회주의와 이런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의 차이점,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사회주의는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해 주는 거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1분 남았으니까. 자, 질문합니다.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차이점. 혹시 아는 사람? 그것도 없나? 국가의 유무. 국가의 유무. 국가 뭐라고라? 국가의 뭐 영웅? 유무. 국가의 유무. 에이, 그게 아니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마르크스주의 핵심이 뭐야? 사유재산제 철폐 아니야. 그지? 사유재산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사회주의는 시장의 존재는 인정하지 하지만 사유재산의 제한적 소유를 인정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중국 옛날에 모택동 시절에 주울레가 중국의 주의를 뭐라고 불렀어요? 등소평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중국에서는 소유권의 제한적이지만 소유권을 인정을 해줬거든. 그게 원 공산주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는데 이 이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는 무슨 이념이라고 부릅니까? 대중화된 이념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자로서 이 이념의 주요 정책이 무엇이고 이 이념은 뭘 지향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돼요. 민주시민의 덕목입니다. 이걸 모르면 민주주의자가 아니야. 민주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아까 얘기했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게 아니고 각 개인이 주권을 가진단 말이야. 주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모르면서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막 실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해. 내가 여러분들 너무 구박을 했는데 공부들 열심히 하고 하여튼 이 추운 날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 귀중한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리고 이거 수강료 안 받는다며? 네. 그러면 2번 듣고 3번 듣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